자, 테마 31번이죠? 예. 유럽 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이탈리아예요. 베네치아를 간 거죠. 이게 이제 뭐 인공섬이라며요. 예. 갔는데 기억 남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뭐 이런 나룻배 같은 거 하나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가니까 그거 뭐 이렇게 코스가 있더라고. 근데 영 재미없어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그 시궁창 냄새가 되게 나고요. 거기가. 그래서 별로 뭐 대신 이제 옆에서 그 저기 어떤 사람이 하나 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줘, 막 남자. 그런 것이 좀 기억에 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딱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한 그때 베네치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막 다 잠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루차야, 하루차리. 그래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좀 하루 늦게 일정이 있었으면 그걸 구경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막 오는데 막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폭우가 쏟아졌다고. 딱 그때가 이제 한국 오는 날이었어요. 예.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자, 휴폐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박스에서는 휴업한다고 다 신고합니까? 휴업할랍니다. 그래서 다 신고하냐고. 아니죠? 3개월 초과. 요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달 쉴 때는 신고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띄어가요? 등록증을 띄어가요? 등록증 띄어간다. 이거지.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자격증, 등록증 되게 따져요. 응? 그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요거 자격증 그러면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완전히 틀려요. 큰 놈은 제일 처음에 비행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자동차. 그것도 비싼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비싼 부동산이죠. 관심 있는 거 가만히 얘기해보면 요 3가지요. 요즘은 주로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돼. 여기는 좀 관심이 떠났더라고. 그 다음에 둘째 놈은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UFO. 태풍. 그 다음에 정치. 우리말로는 정치인데 이제 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거 관심이 있어. 완전히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둘째 놈은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격증, 등록증을 되게 따지고요. 되게 좋아해요. 응?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향이야, 성향. 우리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 중에 중개사법 전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은 학개론 전공자예요. 한 분은 민법 전공자예요. 중개사법이라는 건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법을 강의하게 된 것도 어떻게 강의하게 됐냐면 저희 선배가 인터넷 강의를 한번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강사가 필요하다. 근데 다른 과목은 다 있는데 중개사법 선생이 없다. 너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알바비 좀 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고 전공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없는데 이제 이 사람도 들어가서 출제하고 이 사람도 출제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 한 4명밖에 안 돼요. 출제위원이. 옛날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사람도 학교는 그거네, 전공자네. 그분은 요새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요. 당구장 표시가 잘 나옵니다. 1번의 당구장 표시. 등록해놓고 업무 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한다? 휴업.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업무 개시 않고 있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신고해 두어야 과태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은 원래 몇 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 그럼 6개월 넘게 쉬는 경우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돼. 시험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잘 물어봐. 대학교 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습니까? 학교 갈라요. 이것도 인정받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취약이라고 해요. 취약. 다른 것보다는 취약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이런 것들도 다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넘게 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이렇게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중개업을 갖다가 하고 싶을 때는 미리 무슨 신고해야 돼요? 재개 신고. 그죠? 그게 1번이죠. 그 재개 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요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반환한다. 즉시란 말은 거의 여기밖에 안 나와요. 즉시 반환한다.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반환 그러면 X예요. 지체 없이 이렇게 되면 지체 없이는 그날 중으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지체 없이고 즉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들어갔을 때 신고 필증은요. 지체 없이 발급이에요. 즉시가 아니고 즉시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조문이 원래 즉시였다가 지체 없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가 즉시예요. 즉시 반환이요. 반환.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2번에 변경신고라고 나옵니다. 신고한 휴업기간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그게 변경신고. 이것도 미리 해야 돼. 미리. 변경신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폐업신고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폐업신고하게 돼 있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 폐업신고할 때도 뭘 떼가야 돼요? 자격증 아니고 등록증 가서 폐업신고 이렇게 합니다. 폐업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 폐업신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옛날엔 가족들이 폐업신고하고 막 그랬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폐업신고하는 게 아니고 관청이 알아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절등치 사유에 들어간다. 절등치 사유에 들어간다. 그죠? 옆에 써져 있죠? 옆에 당구장 표시에 폐업신고 아니고 절등치 사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휴업신고 안 했다. 폐업신고 안 했다. 재개나 변경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한 죄는 과태료예요. 백과. 근데 여기 지금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6개월 넘게 무단으로 휴업하면 커요. 좀 크게 걸려. 그래서 뭐요? 임등치 이렇게 되죠. 임등치 이렇게 되죠. 2번입니다. 2번. 임등치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 그 다음에 비교 정리에서는 휴폐업 신고할 때는 요건 전부 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되고, 오케이.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없다.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재개나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하지 않죠?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방문 신고도 되지만 뭣도 되더라. 그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 2개 있는 거.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습니까? 되고. 분사무소만 따로 폐업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 당구장 표시.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신고를 바꿔서 어디에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휴폐업 제도할 때 이 끝에 당구장 표시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32번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의무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된다. 서면으로. 법정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고요? 3년.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업무정지.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널리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널리 정보를 공개하시오. 언제까지 공개? 7일 이내 공개. 그죠? 지첩시 공개가 아니고 7일 이내 공개니까 7공주파. 이때 정보 공개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정보망 또는 뭐예요? 일간식. 또 선택사항 또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거래 정보망에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X. 뭐 때문에? 일간신문 때문에. 또는 선택사항이니까. 자, 정보 공개할 내용 7가지 있는 건 좀 이따 보고. 자, 근데 정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전속으로 의뢰받으면 정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의뢰인이 뭐예요?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가로 3번 예외가 있죠? 반드시 공개는 아니죠? 예외가 있으니. 그 다음에 공개했으면 이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공개한 사실을 갖다가 의뢰인한테 뭐예요? 통보하게 돼 있죠? 공개했다고 알리게 돼 있죠? 손님한테. 이때 통보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 이 통보는 지체 없이란 말이 되게 많이 붙어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지체 없이 통보. 공개는 언제까지? 정보 공개 7일 내 공개. 7공주파. 공개 사실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 이때 문서로 해야 될 문서 서면으로.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절차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일의 진척성을 알려줄 의무죠. 이것도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계속하도록 돼 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통보.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두 번째 요 정보 공개 의무가 핵심적 의무예요. 7일 내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 안 했다든지, 그죠?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공개해버렸다든지 이러면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랬을 때 받는 제재는 임등치. 요거 꼭 알아두시고 2번 제목 옆에 있어요. 임등치입니다. 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다까지. 그러면서 여기 정보 공개할 내용이 7가지가 있었죠. 네, 7가지 있는데 정보 공개할 내용 밑에 두 번째 박스 중에서요. 밑줄 그은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하고 7번인데 5번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아요. 권리관계에 세입자가 있다 뭐 이런 거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절대 안 돼. 7번에 보면 예정 금액도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공시지가 나왔죠? 지금 밑줄 그어진 거. 다만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지. 그 두 개가 혼동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할 내용과 관해서는 정, 인, 시, 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자는 뭐예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 그죠? 뭐가 있냐면 인이 뭐죠? 인적사항. 어쩌라고요? 공개 금지. 그 다음에 지임은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 자 이런 거 있는가 보세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조세 있습니까? 옆에다 써주세요. 조세.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눈을 씻고 봐도 조세가 없어요. 세금 없어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복비 있습니까? 복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옆에다 크게 써주세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주거도 안 들어가는 거 세금하고 복비하고 조세하고 보수하고 정보 공개할 내용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거의 답이 세금이거나 복비거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네. 여기까지가 핵심.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는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다른 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돼버렸다. 전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배신자죠. 위약금 100%죠. 소개시켰더니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해버렸다. 이것도 배신자죠. 100%죠. 위약금 100%. 그런데 전속으로 의뢰한 상태에서 전속 중개한 의뢰한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교섭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막지 못해요. 아무리 전속이지만 이거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이거 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없죠. 이때는 뭘 달라고 할 수 있어? 전속이란 말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너가 물어내라. 비용은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죠. 근데 그 비용도 쓴 비용 100%는 아니고 비용 부풀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중개보수에 요게 중요하죠.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쓴 비용을 갖다 청구할 수가 있다. 스스로 케이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유효기간 아무 말이 없으면 3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일 끝에 가면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개공은 서명,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개공은 어떻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 날인. 소공은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소공은 날인할 의무조차 없다. 네? 주의하시고, 소공. 소공이 날인할 서류는 뭐예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는 거지. 그죠? 거기다 날인하라면 소공은 뭐예요? 자격정지. 그죠?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끝에 날인 안 했다. 2가지 서류에 날인 안 했다. 이거지. 지금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소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자격정지 사유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니지. 전속중개계약서는 소공은 날인할 의무가 없다. 그런 거죠. 자, 33번 갑니다. 정보망. 자, 정보망에서 개념에서 중요한 건 정보망은 요거 인터넷 사이트예요. 이게 정보망이에요. 여기에 회원들이 누구냐? 요 이용하는 회원들이 개공들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매물 정보를 갖다 서로 교류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공간 요것을 정보망. 누구만 검색하거나 물건 올릴 수 있어요? 개공망. 그래서 중요한 거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 의뢰인들은 직접 물건을 올리거나 검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개공을 통해야 됩니다. 일반 의뢰인들은 직접 매물 등록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누굴 통해야 됩니까? 개공을 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 5가지요. 거래정보망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 5가지 요건이 뭘까요? 지정받으려면 사업자 지정. 국장이 지정해 주는 거죠.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개가 뭘까요? 자,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전공 하셔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정. 전국적으로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가입돼 있어야 돼요? 500명 이상. 그 중에 최소한 몇 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2군데 이상 시도. 그리고 시도별로는 최소한 몇 명 이상? 5에서 2빼서 30명 이상 가입해 둘 거. 가입이 되어 있을 거.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정이죠, 정.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지금 2번째 박스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둘 다 1명 이상이죠? 네, 1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절차를 보면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지정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 지정 신청부터 나옵니다. 밑에 2번째 박스. 지정 신청은 국장한테 하는 거. 그럼 국장은 알아봐서 지정을 해준다. 심사하고서 지정 처분 신청. 자, 그때 보면 1번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라는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독특합니다. 이거 수수료 내는 소리가 없어요. 이때는 지정 신청 자격은 개인 사업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법인 사업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뭐이기만 하면?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다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지정 신청 자격이 있어요. 법인 사업자 중에 지정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인이 뭐예요? 협회입니다. 협회. 대표적인 법인이 뭐라고요? 협회. 협회 고유 업무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정보 제공.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협회가 여기 법인에 들어갑니다. 법인이요. 자, 그런데 다른 법인은 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거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인 개공만큼은 14조 때문에 14조 법인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여기 좀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아, 물론 요건 출제 유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수수료 납부할 사유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 갖다 내죠. 구비 서류는 요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뭘 내냐면요. 등록증 사본 내요.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등록증 사본. 이건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를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복사해서 내면 돼요. 사본. 이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게 구비서류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비서류 보면 등록증 사본 들어가나요? 그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지금 들어간다고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근데 운영규정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게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게 3개월 이내죠. 승인이 요것은 30일 이내고 그렇잖아요. 30일 이내. 30일이면 30일.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 운영규정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게 핵심. 안 들어갑니다. 이거 X라고 돼 있죠,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규정 만들어 승인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설치 운영이다. 이렇게. 설치 운영이다. 이렇게. 근데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 1년이 아니고 요렇게 1년. 밑으로 1년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박스까지 봤습니다, 지금. 자, 의무. 자, 의무는 요거 하나 보죠. 여기 보면 정말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말 운영하면서 운영하잖아요. 운영. 지켜야 될 의무 세 가지다. 그죠? 별표입니다. 잘 나오니까 시험에. 그 세 가지가 뭐냐? 사이다차. 아, 사자가 이거군요. 제가 잘못했네. 사이다차. 사이다차.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요.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그러면 사업자는 크게 잘못한 거야. 제일 무거운 위반 행위예요. 형사처벌도 되고요. 지정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잘릴 수도 있다.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무 중에서 1번요. 1번. 사이다차.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거 올렸다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핵심. 자, 이번에 볼 게 뭐냐면 올렸는데 이게 팔렸어요. 올린 집이 팔리거나 새가 나갔어요. 그러면 핵심.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이 물건이 팔렸다고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개공이 누구한테요? 사업자한테. 자, 2번에서 그 뒤쪽에 있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개공이 사업자한테. 요 그림으로 이해해 주세요. 밑에서 위로 통보합니다. 팔린 것은 사업자는 몰라요. 누가 알죠? 올린 쪽 주인, 매물 올린 부동산 사장님이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통보한다. 방향을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개공이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사업자. 사업자는 통보할 일이 없어요. 몰라요. 팔린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테마 34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34번. 확인 설명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박스가 내용이 많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할 때요. 2번이요, 2번. 확인 설명 언제 하죠? 중개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별표. 공부할 때마다 잘 구별해줘. 완성되기 전. 2번요, 2번. 예. 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할 때는 어떻게? 거짓말 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 그죠? 그리고 토지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뭐 하라고요? 제시해야 된다. 제시의 동그라미 교부까지는 안 해요. 그때 제시할 근거 자료는 가만히 보니까 뭐 등기부, 대장, 등기권리증, 부동산 종합증명서 뭐 다 들어가요. 근데 밑에 보시면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서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간 게 나오죠. 뭐예요? 확인 설명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5번은 두 줄 그걸 철저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과 관해서 밑에 쭉 보면 9가지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거기 8번과 9번에 밑줄 그은 거야. 확인 설명할 때 복비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거 파시면 복비 저한테 120만 원 주셔야 돼요 라고 설명해 줘야지.
그게 8번. 9번. 이거 사는 사람한테 이거 지금 오피스텔 요거 취득세가 오피스텔이어서 4.6%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게 9번이에요. 9번. 자, 9번입니다. 9번. 그래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화수 취조. 그죠? 확인 설명해 줄 사항에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수가 뭐죠? 중개보수. 정확히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는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취득 관련 조세니까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고 양도세 같은 이전에 관련된 조세도 설명해 줄 조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수취조. 그랬죠? 근데 이게 요 보수나 요 세금이 아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없었죠. 그래서 정보 공개할 내용 암기할 때 정인, 지임.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 공시가를 공개하는 게 맞지만 임대차라면 공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얘하고 얘가 안 들어가요. 응? 정보 공개할 내용에 보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이런 세금 있어요? 없어요. 아까 했었죠, 아까. 그래서 정인, 지임, 확수, 취조 이렇게. 밑줄 그은 거요.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죠? 매도인,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 있다. 근데 자, 요 시점에서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내 벽이 관해요. 요걸 좀 써두시고 이 상태에 관한 자료가 뭐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이것도 요구할 수 있어. 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뭐 이런 거잖아요. 벽은 뭐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 환자는 뭐죠?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이 자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지금 중개 실무 파트에 나올 법한 요 내용이 확인 설명 의무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OX. 관리에 관한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X.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쪽이잖아요. 이거 세부 확인 사항 쪽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이지. 세부. 요새 실내벽이 관해요. 요 네 가지밖에 안 돼요. 그걸 좀 적어두시고. 상태에 관한 자료 그 위에다가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줘야 됩니까? 자료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매도인이 자료 주느냐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응, 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만 2번처럼 만약에 불응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이르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런 뜻이죠, 지금?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뭐냐. 4번에 서명 및 날인 요거 중요합니다. 두 줄 철저히 해두셔야 돼. 서명 및 날인. 이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도 토록돼 있다. 및 또는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이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써주는 상황일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랑 함께 뭐요? 서명 및 날인하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4번의 첫 줄로 나오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설명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그 오른쪽에 보면 확인 설명서를 받는 매수인과 임차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받았다는 취지에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나 받았어 해서 서명 아니면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죠. 개공 소공과 다르죠? 두 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양쪽에 다 주는데 이때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는 원본을 보존해도 오케이. 사본을 보존해도 좋고 아니면 뭐요?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근데 보존기간이 몇 년이요? 3년 됩니다. 3년. 근데 만약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하는 경우는 확인설명서 종이로 된 원본 사본을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안 써놨지만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에 관련해서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삼각형하고 직사각형하고 떠오르고 삼각형은 개공, 직사각형은 뭐예요? 소공.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것은 윗부분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자, 밑에 부분은 뭐예요? 확인설명서를 안 줬다, 보존 안 했다, 또요. 날인 안 했다. 요것이 밑에 거. 그래서 들어갈 게 개공은 500과 과태료가 가벼운 거예요. 업무 정지. 여기는 일관되게 자격 정지이긴 한데 요 자격 정지는 요 끄트머리 것만 그렇다. 이렇게. 예. 요것이 밑에 있는 자 위반시 제재에 나온 그 제일 끄트머리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행정처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민사책임에서 보시면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는데 보수를 개공이 안 받은 상황이에요. 보수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잘못해서 피해 준 게 맞다면 책임져야지. 제일 끝줄. 보수 안 받았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상 보면 확인 설명해줘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확인 설명을 했는데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책임져요 안 돼요? 그치? 설명해주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주면 책임져야지. 그죠? 복비 안 받았어도 잘못 설명하면 책임. 설명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했을 때는 책임. 손해배상 책임. 그쵸? 됐어요. 자, 35번 갑니다. 거래계약서. 그죠? 거래계약서, 여기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하잖아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쉽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박스는 거기 4번 중요합니다. 4번. 개업 공인인사는 자기가 중개 완성시켰을 때만 계약서를 써줘야 돼.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 혹시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4번이에요. 자, 두 번째.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그 서면이라고 하는 게 꼭 종이로 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전자계약이 있으니까 전자문서로 된 것 쓰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거래계약서는 법상은 2번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법상은. 그런데 어때요?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법정서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공은 아무거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신에 세 번째 박스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법이 요구하는 필요기상을 빼먹지 말고 반드시 적어야 돼. 필요기상 좀 이따 암기해봅니다. 매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써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2번은 밑에 있는 화살 표시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개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을 때는 뭐예요? 임등지. 소공이 그랬을 때는 자격 정지죠. 징역이나 벌금 그런 거 없어요. 행정형벌이라고 옆에 써져 있잖아요. 형벌이라는 게 징역 벌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그 박스, 바로 밑에 있는 박스 암기해봅니다. 다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 거래계약서의 필요일기사항 9가지. 자,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을 받았다. 금덩어리 받았다. 자,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을 받았다. 권자가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인자는요? 인적사항. 표자는요?
대상 물건의 표시. 자, 여기서 인적사항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적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전화번호는 인적사항에 들어갑니까? 전화번호. 서식에는 있어. 거래계약서 서식을 보면 밑에, 계약서 밑에 하단에 보면 거기 전화번호 적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계약서 한번 들춰보세요. 있을 거예요. 뭐 전화번호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쓰잖아. 거기다 계약서 쓸 때 거기다가 전화번호 거기다가 양쪽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번호 써주면 돼? 안 돼? 법에는 써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 써주면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지? 지금 맞췄는데. 전화번호를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전화번호가 거기 나와 있으면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한테 전화한다고. 우리 지금 잔금 언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상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럴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부동산 사무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잔금 날짜가 자기들끼리 앞당겨져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좋잖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와. 긴장하지 말고. 실제 일하실 때,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쓸 때 거기 전화번호는 살짝 빼먹고 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다 받고 그때 살짝 집어넣어주면 돼. 그죠? 전화번호, 그때는 써줘서 자기들끼리 연락하든지 말든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전화드렸대. 응? 그 다음에 조가 뭐야?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교자는요? 교부일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야? 계약일. 요것은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금자요? 여기 조심할 게 계약금액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 계약금액도 나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기타 약정사항. 별표를 100개도 모자랍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36번을 보시겠습니다. 36번까지 보고 쉴 겁니다. 마지막으로 쉴 겁니다. 36번 보고 거기 손해배상 책임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요. 개공 A가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 때문에 당사자 B한테, 거래 당사자 B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 그럼 손해 입은 당사자 B는 개공 A한테 어떻게 해요?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개공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30조 조문에 나온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누구의? 개공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배상 책임지는 행위는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첫 번째가 중개행위. 요 행위 중에 하나가 중개행위. 소개하는 행위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개업 공인인증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케이스예요. 잘못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사무소 제공행위라고요. 사무소 제공행위라고. 제공행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시험 문제가 돼버렸네, 지금. 사무소 제공행위는 위하고 다르게 고의과실이 뭐예요? 없죠? 이게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이렇게 두 가지야. 자, 다시 한번. 근데 중요해요,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 막 여기서 나오려고 막 들썩들썩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개업 공인인증사가 중개 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개업 공인인증사한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너무 길어. 다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업 공인인증 질문이요. 예. 개업 공인인증사는 중개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개업 공인인증사한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그쵸?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자,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사무소를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우리 개업공인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맞는 집으로 대부분 나왔어. 여기서 틀린 집으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사무소를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그치. 이제. 아이고, 2개 다 했어. 2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여기가 핵심이야, 일단은. 사실은 뭐가 더 핵심이냐면 실제로 여기 중개행위에 뭐가 들어가냐가 핵심이야. 그런데 최근에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이 2개를 막 바꾸려고 막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 이거 벌써 나왔어, 위에 거. 밑에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원래부터 중요한 건 이거죠. 중개행위다, 아니다, 이거. 가장 대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설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고의과실이 있는 거지. 그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런데 중개행위냐 아니냐, 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냐, 진정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냐,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죠?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요, 아니요,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객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기친 것도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면 중개행위가 아닐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이거. 그 다음에 경매 알선행위도 어떻게 보면 경매 알선행위요. 자,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여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례입니다. 이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고 판례는 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보면요. 사기, 횡령, 경매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는 게 2가지가 있다.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요. 4번.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이죠. 그래서 이 알선행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 입었어도 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옆에 보면 오피스텔 직접거래 케이스가 나오죠. 이것도 판례. 그리고 이미 기출된 거예요. 오피스텔을 갖다가 가게 종사자가 직접 거래했다. 이건 직접 거래이지 중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는 오피스텔 직접 거래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2개.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개공이 아닌, 요 개공이잖아. 제3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개공이 아니고 제3자가 손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개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제3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3자한테 배상 책임을 추구할 수 있겠냐? 없어, 이건. 30조 배상 책임은 누구의 배상 책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개공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은 물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자, 여기 쓰고 있지 않지만 여기도 똑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당사자 있죠?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만 물어주는 거야, 여기서 물어주는 거. 당사자가 입은 손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제3자 나오면 틀려요. 요건 출제가 된 부분, 요건 출제까지 안 된 부분이에요. 누가 입은 손해만 물어주라? 당사자.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안 물어줘. 30조에 따르면. 다른 조문에 따라서 물어줄 수는 있어도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박스에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합니다. 1번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보존 설정하시라? 업무 개시 전. 지역 농협도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지역 농협도 보증 설정에서 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요. 지역 농협도 관청에. 그 다음에 6번, 7번, 6번하고 그 밑에 있는 손가락 표시.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한다. 그랬을 때는 언제까지 재설정? 기간 만료일.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사고 터져서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을 때는 지급한 때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 그 앞에 거하고 바뀌면 안 됩니다. 6번 중요하고요. 그 밑에 손가락 표시. 최근에 2번 나온 거. 보증 설정 내용은 설명해 줘야 돼.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 아니면 완성된 때. 완성된 때. 그죠?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돼요.
보증 내용 설명하고 증빙서면을 주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하고 달라요. 네, 그 손가락 표시 중요하고요.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박스에서는 2번.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나오죠. 보증기관이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금액까지만 지급 책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 금액 범위 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개업공인인사는 전 손해에 대해서 배당 책임을 진다.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개공은 보인 설정을 했건 아니건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기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금액까지만 지금 책임이 있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인사가 고의로 사고 내도 보증기관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다. 고의로 사고 내도. 5번.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뒤돌아서서 어떻게? 구상권 행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공탁기관만큼은 여기가 아직 안 남았죠.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다. 공탁한 돈은 누구 돈이니까? 개공 돈이니까. 그죠?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니다.